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찬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종식이 됐잖아요. 물론 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숨통도 트이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 활기를 찾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최근에 국가적인 또 이익을 두고 보면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의 아주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들도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알찬 뉴스, 국제 뉴스 시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뭐 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먼저 중국을 보면요.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그 중국의 경제 수도라고 하는 그 상하이가 제로 코로나 정책 으로 인해서 도시를 봉쇄하는 거 이걸 실시한 지가 지난 3월 28일부터니까 오늘로 한 25일째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했던 그 경제, 물류 이런 국제적인 공급망 차질이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를 상당히 우려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동안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 지구촌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서구나 서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뭐 조심스럽게 코로나를 종식하고 뭐 소위 말하는 엔데믹 그런 희망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오히려 중국이 좀 뒤늦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확산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은 뭐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건데 중국의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너무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도시 봉쇄 또 이 지역적인 봉쇄 정책 때문에 부작용을 좀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중국 당국이 최근에 한중 간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서해의 한중 잠정 수역에 위치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2 광구 지역에 석유 탐사 시추 시설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정부가 결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일이 아닌데 조금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도를 보면은 우리 서해 맞은편에 있는 산동성 지역에 산동 그 반동 지역에 수천 킬로미터를 감지할 수 있는 중국의 장거리 조기 경보 레이더가 새롭게 설치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 전역도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 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다면 이거는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대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사드 문제하고 좀 역지사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러시아를 보면은 어저께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의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맛을 첫 시험 발사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ICBM은 그 기존의 핵탄두 ICBM을 한층 더 이렇게 발전시킨 그런 차세대라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요. 최대 15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이렇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쏘아 올려서 복수의 목표물의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핵전력적으로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핵 보유 강대국들의 이런 하고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경쟁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게 유독 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인 이때 그리고 또 여기서 러시아가 조금씩 이 핵 위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소지의 언급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면은 북한도 ICBM을 이렇게 시험 발사를 하고 또 다시 또 핵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기존의 핵 강대국은 물론이고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북한조차도 여기 이런 국제적인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라고 나름대로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이런 네.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우리가 좀 정권 교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제 정세를 좀 놓치기가 쉬운데 네. 이럴 때일수록 좀 정부 당국이 좀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치밀하게 주변 상황을 이렇게 좀 주시하고 분석해서 이런 건 시의성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시기를 놓치면 네. 뭐 클레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특히 네. 서해의 석유 탐사 시추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우리하고 협의 없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들은 그렇죠. 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네. 네. 좀 곤란해지는 일들이 그렇죠. 생깁니다. 그래서 네. 좀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번 주 조금 국제 뉴스 답답한 그런 소식들 전해주시는데 일본도 최근에 우리가 또 우려하는 맞습니다. 행동들 하고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늘 보도된 걸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함께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봄 예대제에 이제 공물을 바쳤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고위 관료들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 같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는 거는 뭐 이제 새로운 일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곳에 전범의 위패가 같이 그렇죠. 이렇게 모셔져 있는 네. 거.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달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을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모시는 국가의 영웅으로 모시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사실은 이 전범의 위패는 좀 야스쿠니 신사에서 분리해서 따로 모셔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일본 내부에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일본이 자신의 일본, 현대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일본의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절연하지 못하는 네. 이런 네. 모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우리처럼 되고. 이제 예. 이웃하고 있는 피해 국가는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요미우리 신문이죠. 일본의 유력지인데 뭐라고 또 보도를 어제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일본 정부가 3억 불 그러니까 한 우리 돈으로 3억 7천억 원 정도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그런 네.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일본이 그렇게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거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부터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주저없이 이렇게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네. 그리고는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바짝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유독 보였는데 이런 가운데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링컨호에 전단하고 일본 자위대 해상 자위대가 미일 합동 훈련을 지난주에 우리 동해상에서 이렇게 했어요. 실시를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많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하고 관련된 안보 분야에서는 아주 좀 독특한 그 협력과 경쟁 관계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하고 일본이 그것도 우리나라의 인근 수역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거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만일에 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불발시킬 수 없다면 우리도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미일 합동 훈련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도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좀 미묘한 일본하고 특수 관계가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이 미국과 이렇게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게 대북 견제용이고 또 미국 중국에 대한 그런 견제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고 정말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우리가 원치 않는 일본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우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같이 훈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금 지나치기 쉬운데 꼼꼼하게 무턱대고 뭐 이제 뭐
반일이나 반중 이런 거를 외치는 것보다는 네. 하나하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이익에 어떤 것들이 이해가 관계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피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께서 뭐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까지 우리 주변 국가들 상황들 쭉 이렇게 훑어주셨잖아요. 과연 그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미국이 상당히 중국에 집중해서 이제 국제 전략을 펴고 있었는데 네. 다소 중국보다는 요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보면 러시아와 척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네. 또 그동안 에너지 관계, 그러니까 또 교류 다양한 이제 무역 관계를 이렇게 진전시키면서 러시아하고 상당히 상호 의존 관계를 이렇게 좀 증진시켰던 서유럽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미국하고 상당히 보조를 맞추면서 러시아와 좀 결별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서유럽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을 위시한 그 밖의 비민주주의 진영이 이렇게 좀 나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20세기의 냉전하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세계화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지구촌의 모습 그거에서는 조금 다소 이제 좀 모양이 다른 방향으로서 좀 상당히 양분되는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무역 질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좀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우선 봐야 되고요. 그런 토대에서 물론 인도처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상당히 이렇게 좀 줄타기를 하는 국가도 있지만 그게 상당히 쉬운 거는 아니고요. 그런 토대에서 보면은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인 일본은 미국하고 아주 더 밀착 해야 한다는 그런 걸 아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일본처럼 할 수는 없지만 중국과 북한하고의 관계가 일본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줄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동반도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감지될 수 있는 레이더 시설을 새롭게 구축한 거나 어떤 제2광구 서해 지역에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좀 일방적으로 석유 탐사 시설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법적으로 또 이제 전략적으로는 미국하고 동맹이라는 사실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할 건 분명히 또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좀 가치나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지만 당신들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좀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군사적인 것 이외의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이익을 공유하는 면이 많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국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국가 관계라는 것이 우리 전부 다 친하게 지내자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네, 발빠르게 또 이렇게 국제 정세 전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